우리나라 국민들의 빚이 총 얼마나 될까요? 몽땅 계산하긴 힘들겠지만 24년 8월 기준으로 은행권에서 빌린 가계대출만 집계했을 때 113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인구수를 약 5100만 명으로 잡고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인당 약 2200만 원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면 훨씬 늘어날 거고요.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은행이 파산을 한다면 해당 은행에서 빌린 대출도 같이 없어질 수 있는 걸까요? 역사 속에서 은행 파산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죠.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하기 1년 전만 해도 총 자산 규모가 6,900억 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었어요. 현재 환율로 920조가 넘는 금액이라면 규모가 상상이 가시나요? 그 리먼이 어쩌다 파산까지 가게 되었냐? 그 배경에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요, 동네 강아지도 집을 살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 정도로 집을 구입한다고 하면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아도 은행에서 돈을 마구 빌려주었죠. 부동산은 영원할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집으로 대신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주저앉기 시작하고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연쇄 파산을 하게 되고요. 급기야 158년 역사의 리먼 브라더스마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40년간 성장해온 은행이 36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파산해버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2023년 초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이자 오랜 시간 벤처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해버린 건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역시 파산 전 예금 잔액이 2,100억 달러, 우리 돈 279조에 육박할 정도로 잘 나가는 곳이었어요. 쌓여있는 예금 중 일부를 활용해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여겨졌던 미국 국채 등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주 고객이었던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맡겨놓은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는데 급격하게 오른 금리로 인해 그들의 자금으로 투자했던 채권의 가치는 하락해버리거든요. 결국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장기 채권을 매각하게 되고 이때 1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고객들에게 전해집니다. 발표 이후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가가 60% 넘게 폭락해요. 고객들은 빠른 속도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파산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은행 파산 사례도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데요.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무더기 파산을 했던 2011년의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부동산 등 위험성이 큰 사업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었던 저축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다양한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집단으로 영업정지를 당해요.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31개 저축은행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수많은 저축은행들의 파산을 앞당긴 건 다름 아닌 신뢰 상실이었어요. 당시 일부 저축은행들이 재정 부실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니까 부실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저축은행의 예금주들도 불안해집니다.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고객들이 앞다투어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인출하죠. 2011년 2월 21일 단 하루 만에 전국의 저축은행에서 약 4,900억 원에 달했을 정도로 대규모 인출러시가 발생할 정도였어요. 이처럼 은행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고객들이 단기간에 예금을 대량 인출하는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뛰어가는 모습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통상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의 일부만을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한 지불 준비금으로 남겨놓습니다. 이외에는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등의 자금으로 운용하여 수익 활동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 인출을 요구한다면 은행은 당장 고객들에게 내줄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 뱅크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은행이 재정 상황 등이 심각하게 부실할 때 뱅크런이 발생하지만 실제 부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럴지도 모른다는 소문만으로 뱅크런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뱅크런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한 은행의 예금자들이 인출을 시작하면 다른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까지 불안해져서 돈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개 은행의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를 공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죠. 게다가 요즘은 디지털 뱅킹의 발달로 인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잖아요. 뱅크런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빠릅니다. 이것을 디지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실리콘밸리 은행이 단 36시간 만에 무너진 이유가 바로 디지털 뱅크런 때문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뱅크런으로부터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자들의 돈을 보호해준다는 건데요. 이게 이름처럼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의 파산과 금융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 더 큰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가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전장에 물건을 대주면서 전쟁 특수를 누린 나라였어요. 덕분에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지만 종전과 함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일본 정부가 긴급기금을 마련하여 은행이 파산할 시 국민들의 예금을 1만엔 한도의 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임시로 시행한 것이 바로 전세계 예금자 보호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이르러서야 예금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파산 등 위기 상황이 닥치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구조예요.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5년에는 원리금 합산 2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었는데요.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해준 적도 있었지만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의 금액을 예금자 보호제도가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들리더라도 각 5천만 원까지는 괜찮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예금이 보호 대상인 건 아닙니다. 같은 은행의 예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보호가 되는 반면 주택청약저축 등 일부 상품은 보호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라도 수많은 은행들이 동시에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비축한 기금보다 지급해야 할 보험 금액이 훨씬 크다면 아무리 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예금자 보호가 100% 된다고 장담하기는 힘들겠죠.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은행이 망했을 때 대출 역시 예금처럼 일정 비율만 갚으면 사라지는 걸까요? 정답은 NO! 대출은 예금과 달리 은행이 망하더라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살아있습니다. 은행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고 정부나 다른 금융사가 인수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돈을 갚아야 하는 대상만 달라지는 것이지 빚이 사라지거나 금액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 은행이 망하면 내 예금은 현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일정 금액 보호받을 수 있지만 빌린 돈은 은행 파산과 상관없이 쭉 갚아나가야 된다는 사실. 은행은 신용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기관입니다. 모든 은행들이 투명한 경영과 자본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신뢰를 유지하면서 파산이라는 비극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상상으로 뻗어나가는 길. 지금까지 상상대로였습니다.